들어오시는 분 들어오시도록 하시고요. 저희들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목욕철학원 기획사업부장을 맡고 있는 이재수입니다. 반갑습니다. 2014년 상반기 목욕철학 콜로퀴움입니다. 이번 상반기 5강 주제는요, 생철학과 실존철학, 그래서 현대철학 중에 유럽 대륙 철학을 가지고 먼저 다룹니다. 후반기에는 영리분석 철학과 과학 철학에서 또 후반기에 5강을 준비 중이겠고요. 그래서 생철학과 실존철학 전체 주제는 생, 인간 존재 그리고 사회라고 해서 저희들 주제를 그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베르그손을 시작을 해서 사르트르로 저희들 이번 5강을 마치고 있고요. 물론 여러분들이 원하는 다른 철학자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생철학과 실존철학을 가장 대표적으로 대변해 줄 수 있는 5분 철학자를 모셨고요. 그래서 그 철학자와 관련해서 한국에서 가장 그 영역에서는 학문적 연구활동이 왕성하신 분들을 또 모셨습니다. 그리고 또 더 좋아진 것은 이번 5강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만나게 될 이 연구자분들이 상당히 또 젊은 소장층입니다. 여러분들하고 또 소통하고 대화하는 데서도 좀 더 좋은 유익한 시간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럼 시작하기 전에 우리 목욕철학원 원장님, 백성윤 원장님의 간단한 인사 말씀 듣고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윤 원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를 받을 만한 그런 처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금년도 우리 목욕철학원에서 청소년 프로그램과 또 콜로퀴움 그리고 시인의 인문 포럼 이 세 가지 중에서 사실 대학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콜로퀴움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고급스러운 이 장소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고급스럽다 하는 말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어떤 지식을 여기서 얻자 하는 것보다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서 강연되는 그 내용과 내 자신을 일치시켜서 생각해 본다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은 또 다 대학에 몸담고 있고 지금까지 또 여기에 인문 포럼을 통해서도 마음을 많이 가다듬어 오셨기 때문에 많은 성과를 이번 학기에도 스스로 내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무쪼록 큰 성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특히 먼 거리에도 불구하고 우리 황 교수님 대우까지 내려오여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인사말 대신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 베르그송은 우리 황수현 교수님 발표 이후에 1시간 발표 이후에 1시간 토론은 우리 철학과 안세훈 교수님 사회로 진행을 할 것 같고요. 저는 아마 세 번째, 다섯 번째 여러분들하고 만나게 될 것 같고, 사실은 제가 지금 5월달은 동시간대에 다른 지역 지자체 인문학 아카데미에 참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죄송스럽게도 인사말만 대신 하고요. 오늘 강연을 해줄 우리 황수현 교수님을 짧게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아주 특이한 이력입니다. 서울대학교 가정대학을 또 졸업하셨고요. 또 철학, 인문대 철학과를 함께 학사 2개입니다. 서울대 대학원 철학과 석사를 마치셨고요. 프랑스 파리 4대학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은 인문한국 HK 교수를 역임하셨고요. 서울대 철학사성연구소 개건연구원으로 활동을 하셨고요. 프랑스
툴루즈 대학 철학과 개근 교수로 또 역임을 하셨습니다. 현재 서울 세종대학교 교양학부 초빙 교수로 계시고요. 주요 저서로는 베르그손 지속과 생명의 현리상학, 철학과 인문학의 대화, 근현대 프랑스 철학, 데카르테스 베르그손까지 물질과 기억, 시간의 지층을 탐험하는 이미지와 기억의 미학. 제가 개인적으로는 황수영 교수님을 섭외하게 된 근거가 된 책은 바로 그 네 번째 물질과 기억이라고 하는 베르그손의 주저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만 요즘 또 창조적 진화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거기에 대한 주석서입니다. 아주 저는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있고 그래서 그 이후 아마 베르그손 연구와 관련해서는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력적인 활동을 보여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주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베르그손을 이해하는데 한층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계명대학교의 학생 그리고 교수님 그리고 대구 일반 시민 여러분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목요철학원에서 여러 가지 유익한 그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저에게 참여할 기회를 주셔서 반갑고요.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프린트물이 있기 때문에 프린트물 중심으로 읽으면서 중간중간에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제가 설명을 하고 이런 식으로 제가 1시간 동안 강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베르그손 시간의 회복과 실증 형이 상황. 여기 이제 실증 형이 상황이라는 말은 별로 알려지지 않은 말인데 베르그손을 소개하는 데서 최근에 이제 베르그손 연구가 많이 또 이제 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면서 그동안에 알려지지 않았던 부분,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도 이 글 자체는 사실은 어떤 프랑스 철학에 관한 일반적인 책을 지금 프랑스 철학회에서 구상 중인데 그 책에서 일부로 지금 공저 원고의 일부로 지금 계획을 이미 이제 기획이 된 글이라 골고루 지금 소개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르그손의 철학 중에 알려지지 않은 분야도 제가 소개하려고 노력을 했고 해서 전반적으로 베르그손 철학에서 얘기되는 부분을 가능하면 많이 담으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생애와 저서부터 그러니까 이제 소개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지금 베르그손을 모르시는 그러니까 거의 처음 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실 것 같아서 보통은 생애와 저서는 생략하고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저는 이제 시간도 1시간이면 충분히 주어진 것 같고 해서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생애와 저서. 베르그손은 철학자의 삶과 그의 작업 사이에는 아무런 관련성도 없다고 말하곤 했다. 이것은 격동기를 살며 그 시대를 온몸으로 재현한 혁명적 사상가들에게는 부당한 주장일 테지만 베르그손 자신에게는 완벽하게 들어맞는 말이다. 1859년 10월 18일 파리에서 태어나고 1941년 역시 같은 도시에서 사망한 베르그손은 그의 사상의 정점을 이루는 창조적 진화의 출판으로 명성을 얻은 후에도 특별한 굴곡이 없이 학문적 과업에만 매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고등학교 시절을 거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이미 천재성을 인정받은 그는 특히 수학과 자연과학에 탁월한 소양을 갖추었으나 진지한 숙고 끝에 좀 더 폭넓은 진리의 영역에 접근하기 위해 철학으로 방향 전환을 한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베르그손 철학이 비합리주의라고 알려져 있기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과학 비판적인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베르그손은 고등학교 때 과학자가 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할 정도로 수학과 과학에 상당히 천재성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2학년 때 우리처럼 이제 문이과를 나누는 그런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에 베르그손이 이과를 택하지 않고 문과를 택해서
그 선생님들을 굉장히 실망시켰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그때 이제 그 베르그선을 아주 총애하시던 그 수학 선생님이 재밌는 말씀을 남기셨는데, 너는 정말 훌륭한 수학자가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껏해야 철학자밖에 되지 못하겠구나,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철학에서도 기껏해야가 아니라 그래도 한 획을 긋는, 프랑스 철학의 한 획을 긋는 그런 철학자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베르그선이 사실 그 후에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도 철학보다 과학 공부를 더 많이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과학에 대한 숙고가 상당히 많이 이제 베르그선의 그 철학적 동기 중에 중요한 그 동기를 구성하고 있었답니다. 19세에 프랑스 지성의 산실인 고등사범학교에 입학한 후에는 당시 대학을 지배하던 신칸트주의의 관념 철학에 저항감을 느껴 스펜서의 진화론적 자연 철학에 몰두한다. 그러나 곧 이러한 실증주의적 자연 철학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대학에서 자연과학 공부를 많이 하면서 그 당시 영국에서 이제 스펜서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었는데, 이 철학자가 다윈의 자연과학, 다윈의 진화론을 철학적으로 말하자면 철학적인 방식으로 이제 재구성한 그런 식의 이제 일종의 우리가 사회 진화론이라는 거 얘기하죠. 그거를 주장을 해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었는데, 베르그선도 이제 자연과학을 하다 보니까 영국 쪽에, 그 당시 이제 영국이 자연과학 쪽으로 조금 앞서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영국 쪽 책을 많이 보고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베르그선의 그 모친이 그 영국인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영어를 잘했다고 해요. 모국어처럼 잘했다고 해요. 어머니로부터. 그래서 그 프랑스 문헌만이 아니라 영국 문헌에 통달해 있었는데, 그런 그 배경으로 해서 자연과학적 이런 소양도 이제 높았고, 또 영국적인 문헌들 이런 것이 굉장히 가까이 하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스펜서의 진화론 철학과 이제 더불어 이제 자연과학 이쪽으로 대학교에서 이제 주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이제 베르그선의 그 독창적인 철학이 나온 배경이 바로 이러한 자연과학과 스펜서의 자연 철학을 하면서 그것이 가진 어떤 그 문제, 한계라고 할까, 이런 부분을 어떤 순간에 이제 깨우치게 됐다고 합니다.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반대되는 이런 방식으로 철학이 탄생하는데요. 이러한 실증주의적 자연 철학에서는 삶의 기초가 되는 진정한 시간을 배제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지속과 창조를 중심에 놓는 새로운 철학적 입장을 탐색하게 된다. 이 새로운 철학은 30세의 소르본 대학에서 의식에 직접 주어진 것들에 관한 실론, 이라는 제목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면서 선을 보인다. 그러니까 이 책에서 이제 처음으로 그 자연과학적 시간에 이제 반대되는 의식의 시간을 여기서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얘기가 있겠지만, 나중에 미국에서는 윌리엄 제임스가 의식의 흐름 이론을 주장을 하는데, 그 베르그선하고 윌리엄 제임스는 굉장히 가까운 그 친구 사이였고요. 그리고 계속 서신 교환으로 학문적인 그 교류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두 사람이 서로의 사상이 비슷하다는 것을 알고 굉장히 애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각 다른 대륙에서 활동을 했지만 상당히 유사한 그런 그 철학을 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철학을 선보인 것이 의식 첫 번째 저서이고, 그 다음에 37세에 물질과 기억을 발표하고 모교인 고등사범학교의 전임 강사가 된다. 41세에 프랑스 지성인의 최고의 명예의 전당인 콜레주 드 프랑스의 교수가 되고, 같은 해에 그의 유일한 미학적 저작 웃음, 희극의 의미에 관한 실론을 출판한다. 48세에는 그에게 국제적 명성을 얻게 해준 창조적 진화를 출판한다. 그의 생애에서 학문 활동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등장한 유일한 사건은 55세 이후의 외교적 활동이다. 1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그러니까 앞에 베르그선이 철학자의 삶과 작업 사이에는 아무 관련성이 없다라고 얘기한 것은 사실은 여기까지입니다. 창조적 진화까지는 베르그선은 사회적인 문제에 별로 관심이 없었고요. 그냥 자신의 학문적인 그 계획을 쫓아서만 계속 그 철학 활동을 했던 거죠. 그리고 문제의식은 되게 자연과학에서 가져왔고요. 그러나 이제 그 55세 이후에는
베르그손이 1차 대전을 겪은 바로 다음인데요. 1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베르그손은 전쟁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게 되고, 그 당시 베르그손이 콜레지도 프랑스의 교수였던 데다가 1907년 이 창조적 진화가 전 세계적으로 성공을 거두면서 굉장히 유명해집니다. 굉장히 유명한 명성을 얻게 돼서 이 1차 세계대전을 겪은 다음에 프랑스에서 이제 외교 사절로 베르그손을 택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인물이기 때문에 전쟁 방지를 위한 그런 노력으로 미국과 스페인을 오가면서 외교 특사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연맹이 그 당시에 이제 만들어지는데 1920년에 만들어지는데 그때 이제 주도적인 역할도 하고 또 유네스코의 전신인 그 지적협력위원회 국제연맹의 지적협력위원회 의장으로 선출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말년에는 1932년에 이르러서 전쟁과 평화 그리고 사회와 인간의 본성에 대한 고찰을 담은 윤리학적 역작 도덕과 종교의 두 원천을 출간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전쟁에 대한 반성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담은 책이죠.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중반까지 활동한 앙리 베르그손은 시간과 생명에 대한 심층적 사색을 통해 현대 프랑스 철학의 문을 연 사상가이다. 이후의 프랑스 철학은 그에 대해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그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의 철학은 과학적 합리주의를 비판하고 인간의 자유, 창조적 생명성, 지속의 직관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평가는 특히 20세기 전반에 예술과 문학에 미친 그의 영향에서 잘 나타난다. 문학에서는 프루스트와 페기, 프루스트는 베르그손의 친척벌이 되는데 사실은 굉장히 베르그성적인 그런 소설을 썼다고 합니다. 의식의 흐름 소설이죠. 페기 그리고 발레리, 음악에서는 드뷔시, 라벨 등의 인상파, 그리고 회화에서는 입체파와 초현실주의, 미래파에 이르는 아방가르드 예술에까지 베르그손의 정신은 당대의 문인과 예술가들을 사로잡았다. 한편 생디칼리즘의 창시자인 조르주 소렐은 베르그손의 철학에 기대어 끊임없는 창조적 역동성을 통한 노동자 혁명의 갱신을 역설하기도 했으니 이 시기에 베르그손의 사상은 프랑스의 시대정신이었다고 해도 과정이 아니리라. 역사가들은 데카르트의 프랑스와 베르그손의 프랑스를 나누며 20세기 전반은 단연 베르그손의 프랑스가 지배적인 시기였다고 평가한다. 파스칼이 제시한 기하학적 정신과 섬세의 정신이라는 유명한 구분에 따르면 베르그손의 철학은 후자의 범주에 분류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베르그손의 철학은 하나의 얼굴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에 대한 세간의 평가는 베르그손 자신이 구상한 철학의 얼굴과는 매우 상이한 것이어서 철학자 스스로도 그 격차를 감당하기 어려워했다고 전해진다. 이 제자들과 대화해놓은 그런 대화록을 보면 이제 베르그손이 자신의 철학이 많이 오해되고 있다. 그리고 특히 문학 이론, 예술 이론 이런 쪽으로만 주로 알려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슬퍼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싫다기보다도 그런 이름으로만 그의 철학이 해석되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움 이런 걸 표현했다고 합니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베르그손의 문체가 그 유려함과 가독성으로 대학 밖의 지적 대중에게 호소력을 가졌으며 그 덕택에 거의 반세기에 이르는 동안 철학자로서는 유래를 찾기 어려운 인기를 누렸다는 것은 사실이다. 아마도 살아생전에 이렇게 인기를 끈 그런 철학자로서는 상당히 드문 그런 행운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니체나 쇼펜하우 같은 사람들을 보면은 살아생전에는 많이 유명하다기보다 명성을 얻지 못했고 거의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상당히 어려운 어려운 삶을 살았던 그런 것을 볼 때, 그리고 죽고 나서 보통 유명해지고 이런 것을 볼 때 베르그손은 그런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행운의 철학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그가 제시하는 새로운 사유는 언제나 그 시대 첨단 과학의 소요들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토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다. 실제로 위에 소개한 저서들 중에서 웃음을 제외한 베르그손의 4권의 주전은
모두 당대 과학주의와의 대결을 목표로 기획되었다. 이 과학주의라는 말이 불어로 시앙티즘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는 20세기 초반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 펠릭스 르당텍이라는 이제 프랑스 또르본 대학의 생물학과 교수가, 이 사람도 나름대로 그 당시는 생물학에서 최고의 명성을 가진 그 진화론자인데요. 이 사람은 베르그손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가졌다고 해요. 그래서 베르그손이 진화론을 가지고 철학을 한 것, 진화론이라는 과학을 가지고 철학으로 상당히 문학적으로 포장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굉장히 반감을 가졌는데, 그 시앙티즘이라는 말, 과학주의라는 말을 발명을 하면서 모든 문제의 해결을 오로지 과학에 의지할 때만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죠. 지금으로 얘기하는 과학 만능주의죠. 그런 이 이념을 이 사람이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베르그손의 문제, 철학적 문제 중에 가장 큰 것 중 하나가 과학 만능주의에 대한 비판이거든요. 과학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니까. 그래서 이제 두 대척점에 서 있던 그런 두 지성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권의 주저, 베르그손의 네 권의 주저는 모두 당대 과학주의와의 대결을 목표로 기획되었고, 처음 두 권은 그러니까 의식의 흐름을 다루는 첫 번째 저서와 그다음에 물질과 기억, 이 책은 심리학과 생리학의 이제 문제들 이런 것과 이제 씨름하면서 나온 책이고요. 세 번째 창조적 진화는 생물학과 물리학, 당대의 생물학과 물리학적인 지식을 토대로 철학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책이고요. 마지막 저서는 그러니까 도덕과 종교의 도원천이라고 하는 이제 1차 대전 이후에 이제 그 전쟁 방지를 위한 외교 활동을 바탕으로 쓴 책이죠. 이 책은 인류학과 사회학의 자료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비판적 안목을 제시하고 있다. 프랑스만이 아니라 서양 철학의 역사에서 볼 때도 과학의 전 분야에 이처럼 폭넓고 심층적인 접근을 시도한 철학자는 드물다. 그의 작품의 접근에 대한 용이성과 그 사유의 심층적 의미 사이에 존재하는 이러한 격차가 바로 베르그손 철학에 대한 무수한 오해와 편견을 낳은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문학계에서 그가 누린 인기에 대한 질투는 과학계만이 아니라 철학계에서도 그의 작업을 냉담한 시선으로 바라보게 한 반면, 문학과 예술계 및 일반인의 과학에 대한 무관심은 그의 철학의 올바른 의미를 드러내지 못하게 하였다. 이러한 상황이 그간의 베르그손 철학에 대한 전문적 연구의 축적에도 불구하고 그의 철학의 편향된 이미지를 만드는 데 일조한 듯하다. 하지만 20세기 후반부터 그에 대한 연구는 더욱 활성화되어 철학자의 진짜 얼굴을 드러내기 위한 시도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는 그의 철학의 핵심을 구성하는 진정한 시간 회복이라는 주제와 실증과학에 대한 그의 태도를 잘 보여주는 실증 형이상학에 대한 기획이라는 주제를 통해 그의 철학을 소개하려고 한다.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 있는 내적 지속의 발견, 의식과 기억의 세계, 과학적 시간과 실제적 시간, 이제 주로 첫 번째 저서에서 다루는 거죠. 한 철학자의 사상은 그가 발명한 개념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물론 그것은 개념이 새로운 사상을 잉태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질 둘레스가 철학은 개념의 발명이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죠. 그래서 아마 이제 만약에 베르그손을 대상으로 한다면 지속이라는 개념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베르그손에서 지속이라는 개념은 그의 철학 정신 자체를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다. 지속은 일상적으로는 어떤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됨, 듀레이션이라는 말이 이제 의미하듯이 계속됨을 나타내는 시간적 개념이다. 그런데 베르그손은 이 지속의 특징을 의식의 흐름이라는 내적 현상을 관찰하면서 그 의미를 심화시킨다. 의식에 있어서 존재하는 것은 곧 지속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분리된 순간들의 합으로서, 인위적인 합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의 매 순간의 상태들이 연속되어 있음을 느끼기 때문이다. 나아가 그는 지속을 하이데거에서처럼 단지 현존재, 즉 인간의 특징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 일반의 가장 근본적인 개념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인간만이 시간적 존재가 아니라 물질도 그렇다는 건데요. 생명 물질도 그렇다는 건데 물질도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나중에. 그러니까 물질도 시간에 종속되어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성이 곧 존재를 규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전통 철학의 태도를 역전시키는 것인 동시에 당시까지 진리의 모범으로 군림한
고전 물리학에 대한 반발이기도 하다. 가령 전통적으로 존재를 근거 짓는 개념들은 형상이나 실체나 관념과 같은 것들인데 이 개념들은 시간을 제거한 영원 불변의 세계에 적을 두고 있다. 그것들은 시간의 흐름과 상관없이 그 자체로서 충만한 존재를 누리는 본질의 세계에 속하며 시간에 따라 변하는 속성들은 부수적인 것으로 격화된다. 이런 관점이 근대 자연과학의 기본 태도까지 이어진다. 근대 과학은 불변의 기본 입자들을 설정하고 그것들의 운동으로 세계의 변화를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변화는 어디까지나 영원 불변의 기본 입자에 종속되어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질적 자연학에서 케플러, 갈릴레이, 뉴턴의 양적 자연학으로 전환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과학적 시간 개념이 탄생한다. 근대 물리학은 시간을 독립변수로 삼은 Y는 FT와 같은 등식 속에서 위치와 속도, 가속도 등의 변화량들의 관계를 수학적으로 취급하면서 물체의 운동에 대한 정밀한 설명과 예측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무한소 분석의 발견은, 즉 미분의 발견은 이러한 양들의 순간적 변화들을 측정하고 그것들을 적분함으로써 운동체의 시공적 궤도를 파악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제 일반 법칙과 초기 조건이 주어지면 물체들의 운동은 완벽하게 예측 가능한 것으로 간주된다.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지성을 가리키는 라플라스의 악마의 가설은 그렇게 탄생한다. 이 세계관에서는 비록 사건들이 시간적으로, 즉 순차적으로 일어난다고 해도 결국 모든 것은 이미 법칙과 초기 조건에 의해 결정되어 있는 셈이다. 그러니까 라플라스에서는 인간이 현재의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인간의 지성은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죠. 그래서 이것은 거의 신적인 지성에 가까운 그런 것인데, 근대 신학적인 사고에서 탈피하면서 인간의 이성이 거의 신의 위치에까지 올라가는 그런 과정, 이런 것이 아마 라플라스의 이런 사상에서 아마 정점에 이르지 않았을까 할 정도로 이 라플라스 얘기는 과학 만능주의 얘기할 때 꼭 등장하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베르그손도 이 라플라스를 길게 인용합니다. 그런데 이런 세계관에서는 비록 사건들이 시간적으로, 즉 순차적으로 일어난다고 해도 결국 모든 것은 이미 법칙과 초기 조건에 의해 결정되어 있는 셈이다. 베르그손은 이를 가리켜 모든 것이 주어졌다라고 표현한다. 시간은 여기서 아무런 실제적 역할도 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베르그손이 창조적 진화에서 드는 사례로 우리가 부채를 이제 펼친다고 가정을 할 때 이 접는 부채를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그 부채 안에 이제 그림이 들어있는 경우에 이 부채를 우리가 이제 펼치면은 펼칠수록 이제 그림의 모양이 이제 명확히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과학의 태도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이미 모든 것이 부채 안에 있는데 단지 시간은 그것을 하나하나 펼치는 그런 작용밖에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베르그손이 생각하는 시간은 부채 안에 이미 그려져 있지 않다는 거죠. 그것은 부채를 열 때마다 완전히 새로운 그림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은 우리가 결코 예측할 수 없는, 실제로 살아봐야 아는 것, 지나봐야만 아는 이런 종류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 과학주의, 근데 고전 물리학적인 그런 세계관에서는 이미 모든 것이 다 법칙 안에 주어져 있고 단지 시간이라는 것은 그것을 펼치는 것에 불과하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주어졌다. 이런 철학이라는 거죠. 그리고 시간은 펼치는 역할은 하지만 그것은 실제로는 아무것도 창조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시간은 아무런 역할도 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고전 역학은 시간의 함수로 법칙을 서술할 때 시간을 마치 균일한 공간 속에 펼쳐져 있는 것처럼 다룬다. 베르그손은 이를 순수 공간이라고 부른다. 법칙은 정의상 무시간적이고 현상들의 시간적 인과관계는 법칙에 종속되기 때문이다. 근대 과학적 작업의 기초를 이루는 데카르트의 해석기하학 좌표계를 생각해보자. 여러분이 중고등학교 때 이제 밤을 새워가면서 해야만 했던 이 데카르트의 XY축 좌표계 생각해보시면 여기서 XY축이 X를 T로 대체함으로써 이것이 이제 시간적인 현상을
연구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고대의 그 철학은 고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서는 시간을 과학적으로 다루지 못했는데 근대 과학은 이 데카르트의 해석기와 좌표를 통해서 시간을 다룬다. 그래서 시간에 이 법칙을 직접 적용함으로써 그 응용할 수 있는 그런 과학을 만들어냈다라고 자부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걸 생각해보면 베르그선이 볼 때 그것을 다시 꼼꼼하게 따져보면 여기서 시간은 순수 공간의 한 사소한 계기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좌표계 자체는 하나의 공간인데 공간을 모델로 해서 시간을 계측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은 공간의 한 계기 혹은 공간에 종속되어 있다 혹은 이런 말도 합니다. 시간은 공간의 사생아이다 이런 말도 합니다. 진정한 시간이 아니라 자연과학자들이 다루는 이 시간은 공간의 사생아다 이렇게 얘기하죠. 베르그선의 표현에 의하면 그것은 공간화된 시간이다. 여기서 결정론이라는 특징 외에 이렇게 그래프 안에서 XY축 안에서 그래프로 모든 것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결정론이죠. 이런 결정론이라는 특징 외에 과학적 시간의 또 다른 특징 두 가지를 알 수 있다. 그것은 가역성과 순간성이죠. 가역성이라는 것은 이제 뒤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인데 우선 데카르트 좌표계에서 시간 t는 좌우 양측으로 얼마든지 이동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방향으로도 갈 수 있다는 거죠. 과거로 가는 물체의 운동이 아무런 모순 없이 이해될 수 있다. 시간은 가역적이다. 다른 한편 이렇게 이동하는 물체의 궤적은 순간들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왜냐하면 이제 1, 2, 3, 4 이 그 FT에서 이 T에 해당하는 이 축이 이제 1, 2, 3, 4라는 이제 숫자로 표현이 되어 있고 그것은 또 무한히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순간인 이제 점으로까지 이제 최종적으로 점에 도달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점은 순간으로 우리가 표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동하는 물체의 궤적은 순간들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것들이 이동할 때는 마치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듯한 인상을 주지만 아무 때고 어디서든 원하는 지점에 멈출 수 있다는 것은 그것들이 차라리 원자들과 같이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순간들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과학적 시간의 본질을 이루는 결정론, 가역성, 순간성 이 세 가지죠. 세 가지가 모두 시간의 본래적 의미를 벗어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베르그선이 의식의 흐름의 또 다른 이론가인 윌리엄 제임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했던 유명한 말은 바로 이러한 사태를 증언한다. 매우 놀랍게도 나는 과학적 시간은 지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만일 실제 전체가 한순간에 단번에 펼쳐진다 하더라도 부채꼴처럼 한 번에 펼쳐진다 하더라도 사물들에 관한 우리의 인식에는 어떠한 변화도 있을 수 없으리라는 것을 그리고 실증과학은 본질적으로 지속을 배제함으로써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이런 말도 하죠. 만약에 이 지구에서 지구가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 운동하는 속도가 지금보다 2배 내지 3배가 빨라진다면 또는 우주 전체의 이 운동의 흐름이 지금보다 2배 내지 3배 빨라진다고 해도 과학 법칙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다. 아무런 변화도 없다. 왜냐하면 과학 법칙이란 관계를 연구하기 때문에 y는 fx와 같은 식으로 이퀄로 연결돼서 양쪽의 관계를 연구하는 것이지 실제와 직접 맞닿아 있는 그런 진술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만약에 지구의 운동 속도가 3배가 빨라진다면 우리 의식은 느낄 거라는 거죠. 우리는 그러한 운동의 속도를 느끼기 때문에 실제적 시간에서는 변화가 있는데 과학 법칙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증과학은 진정한 시간을 배제하고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런 결론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다면 구체적 흐름으로서의 시간이란 무엇인가? 의식에 직접 주어진 것들에 관한 실론은 바로 우리가 체험하는 의식의 시간을 관찰하고 거기서부터 시간의 진정한 의미를 해명하려는 시도이다. 베르그선은 표층자아와 심층자아를 구분하면서 물질계와 맞닿아 있는 의식의 표층에서 느끼는 감각은 종종 물체와 같이 양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유혹에서 자유롭지 않음을 지적한다. 그러니까 이 책은 그 당시에 심리 물리학이라고 하는 사이코 피직스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학문을 개척한 페히너 이런 독일의 과학자들, 생리학자들 이런 사람들을 비판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 당시 이제 과학주의가 이미 과학주의란 말은 20세기에 말은 그때 만들어졌지만 이미 그 사고방식은 그러니까 과학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은 19세기 그 중후반부터 이미 절정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절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과학이라는 것을 단지 물질세계를 연구하는 데서만 그 과학이 소용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현상도, 인간의 의식의 흐름 이런 것조차도 과학으로 다 설명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가히 이제 과학주의가 이제 정점에 이르렀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페이너 같은 사람들은 우리 의식이라는 것은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은 감각이고 경험론에서 말하기를 감각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니까 감각을 측정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감각을 로그 함수를 가지고 감각을 측정하는 방법을 개발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비판이죠, 베르그선은. 그래서 표층에서는 감각이라는 것은 표층이고 우리 의식의 심층으로 들어가면 그 감각이 변질돼서 새로운 우리가 어떤 새로운 감정을 갖게 되는데 그런 표층에 있는 감각만 가지고 이제 측정을 하고 이제 숫자로 나타내고 함으로써 인간의 의식 전체를 과학화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은 너무나 과도한 그 생각이다 이런 식으로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판을 하는 것인데 그 이제 표면에서는 그런 유혹이 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못으로 우리 이제 손을 찌르게 되면 우리가 처음에 고통을 느끼는데 그 깊이가 깊어질수록 고통은 훨씬 더 심해지잖아요. 그러면 못이 깊이 들어갈수록 고통이 심해지는 정도를 수학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한 것이 이 사이코피직스의 그 관점인데 표면에서는 그 원인의 증가에 따라서 그 고통, 그 느낌도 증가하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베르그선이 표면에서 그러한 유혹이 그래서 자유롭지 않지만 그러나 의식은 이렇게 심층으로 들어갈수록 그것은 전혀 맞지 않는 얘기다. 왜냐하면 의식은 본질적으로 자유이며 시간적이고 질적인 특징을 가지는데 그러한 특징은 심층으로 갈수록 더 두드러진다. 예를 들면 내적인 환희나 미적 감정과 같은 심오한 감정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무수한 관념들의 연합이기보다는 하나의 인격적 전체임을 느끼게 되는데 이 관념들의 연합이라는 것은 이제 당시의 관념연합론에 대한 비판이죠. 이 당시에 또 유명한 그 심리학설이 관념연합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식이라는 것은 무수한 관념들의 연합이다. 이것도 관념들이 마치 원자와 같은 방식으로 그 고정된 어떤 그 실체를 갖는 것이고 그것들을 합한 것이 의식이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죠. 그래서 그러한 관념들의 연합이기보다는 인격적 전체다. 그런 것을 느끼게 되는데 비록 이 상태가 언제나 동일한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변화하고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의식 속에서 각각의 요소들은 수학적 순간들처럼 명백히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유기적 전체를 이루는 상태처럼 서로 침투하면서 시간 속에서 서로를 잇따른다. 음악의 한 악절 전체를 이루는 각각의 음들이 그러하듯이 앞의 요소들은 뒤이어 나오는 요소들을 예고하고 나중의 요소들은 선행한 것들의 바탕 위에서 내용이 드러난다. 그것들의 진행 과정은 하나의 역사를 가진다. 물론 의식에서 이 역사는 결정된 방식으로 진행하지 않는다. 의식은 기계적 인과성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예측하기 어려운 심리적 인과성, 즉 자유 속에서 매 순간 새로움의 출현을 목격한다. 이렇게 볼 때 체험된 의식의 시간은 비가역성, 연속성, 그리고 비결정성, 혹은 예측 불가능성이라는 세 가지 특징을 통해 추상적인 과학적 시간과는 정반대의 실제적 위상을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미지와 기억. 이제 여기서부터 물질과 기억의 내용인데요. 과학적 시간과 의식의 시간을 이와 같이 대립시킬 경우 우리가 느끼고 체험하는 시간, 즉 의식의 시간은 과학적 인식의 대상이 될 수 없으리라는 결론이 자연스럽게 나올 것 같다. 첫 저서에는 의식의 존재 방식, 즉 지속과 지성적 인식의 기원, 공간 사이에 일종의 이원성이 전제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원성이 정신과 물질의 이원론으로 직행하는 것은 아니다. 과학적 인식은 지성의 이때는 이원론이라고 할 때는 제가 실체 이원론이라고 하시면 더 정확합니다. 실체 이원론은 아니고요. 과학적 인식은 지성의 작업 방식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물질 자체에 대한 살색은 차라리
형이상하게 산물이다. 이 문제는 두 번째 저서인 물질과 기억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진다. 여기서 베르그손은 물질을 이미지로, 정신을 기억이라는 구체적인 용어들로 대체함으로써 전통적인 유물론이나 관념론 혹은 실체 이원론이 빠질 수 있는 함정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이미지는 물질과 관념의 대립을 거부하고 우리 지각에 나타나는 그대로의 사물을 지시하되 배후의 어떤 실체도 인정하지 않는 점에서 그 자체로 독자적 존재를 누린다. 또 그것은 엄밀히 자연과학의 법칙을 따라 운동하는 것으로 묘사되기 때문에 버클리식의 관념론으로 되지 않는다. 이 이미지 존재론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부분을 이제 둘레즈가 나중에 영화 철학에서 원용하고 있죠. 그래서 영화 철학 1의 영화 1의 운동 이미지 그 부분이 이제 베르그손의 물질과 기억의 1장 이미지 존재론 이거를 가지고 시작을 하죠. 여기서 베르그손은 우리가 물질과 정신이란 말로 시작을 하면 그 두 가지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이원론, 실체 이원론 데카르트처럼 실체 이원론적인 어떤 그런 함정에 빠지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라는 말로 대체를 하게 되면 물질적 실체가 따로 있다는 것을 거부하고 그 다음에 또 정신도 완전히 이미지와 다른 어떤 것은 아니라는 그런 면에서 일단 이미지가 그 중간, 정신과 물질의 중간적인 어떤 것으로 일단 그렇게 가정을 함으로써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가정하게 되면 버클리식의 관념론으로 될 수가 있는데 그런데 버클리는 의식 자체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관념론이 되는 것이고 베르그손은 이미지는 의식이 아니라 이미지 자체가 실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급진적인 주장이기도 한데요. 이미지가 곧 실제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 관념론이 아니다. 이제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기억에는 우리 신체의 습관에서부터 표상 형태의 기억들까지 다양한 형태가 있다. 한편으로는 물질을 이미지로 취급하고 또 한편으로는 정신은 기억이라는 걸 가지고 연구를 하는데 이 기억에는 세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우선 표상화된 기억, 이것은 이미지 기억이라고 하는데 이미지로 나타난 기억이죠. 그러니까 아까 물질을 이미지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표상화된 기억이 또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 정신과 물질의 어떤 완벽하게 다른 측면을 일단은 배제하고 시도를 할 수가 있죠. 표상화된 기억은 순수 기억이 신체의 현재 상황의 필요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다. 신체적 기억은 습관 기억이라고 불리고 이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악기를 배운다든지 운동을 배운다든지 할 때 이런 것들이 다 습관 기억에 해당하는데 신체가 가진 기억이죠. 그 다음에 표상적 기억은 이미지 기억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순수 기억은 이런 구체적인 요인과 상관없이 우리가 태어나 체험한 과거 전체가 축적되어 있는 그런 것을 순수 기억이라고 부릅니다. 그것들 전체가 바로 정신의 존재를 구성한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억을 이야기하는데 실론에서 표층자아와 심층자아로 구성된 의식의 시간은 물질과 기억에서 습관 기억과 순수 기억에 대응한다고 할 수 있다. 아까 이제 실론의 첫 번째 저서에서 우리가 표층자아는 양화될 수 있지만 양으로 표현하고 그런 경향이 있지만 심층자아로 들어갈수록 그게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심층자아에 해당하는 것이 순수 기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습관 기억이 이제 표층자라는 거죠. 하지만 실론은 이 두 자아를 평면적 연속성 속에서 다루었다면 물질과 기억은 두 기억을 이와 다른 위상학적 공간 속에서 즉 역원뿔 모양의 과거가 현재라는 물질 평면에 수직적으로 교차하는 형태로 묘사한다. 제가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베르그손은 이런 도식을 좀 많이 이용하는 철학자인데 이 원뿔이 이런 모양이죠. 이렇다고 하면 이 밑에 평면 이 평면이 현재 상황이고요. 현재 처한 상황이고 이 P점이 신체예요. 그래서 신체를 통해서 우리는 현재와 소통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 자체는 기억입니다. 이것이 기억이고요.
이 전체 혹은 이 부분이 순수기억에 해당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현재까지 체험한 모든 것들, 모든 기억이 이렇게 무의식으로, 이걸 무의식이라는 말을 씁니다, 배우님이. 프로이트 전인데 이미 무의식으로서 이 순수기억 안에 이미 저장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우리가 신체를 통해서 그 물질과 접촉하면서 활동을 할 때 이 순수기억의 이 현재와 유사한 것들, 필요한 것들은 다른 방식으로 이런 그 이제 동심원들의 모양으로 현재에 삽입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하나가 뚝 떨어져서 여기 삽입되는 게 아니라 언제나 순수기억은 이러한 동심원을 이루면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온다고 하죠. 그래서 매 순간 나의 영혼 전체가 나의 행동 혹은 나의 지각에 삽입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성의 논리인데요.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관념 연합론을 반대하는 그런 입장인 거죠. 관념 연합론에서는 의식이라는 것은, 의식을 보면 이 원자들과 같은 이런 그 관념들의 합으로, 부분들의 합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내가 체험한 모든 것이 압축된 형식으로 이렇게 압축되면서 나의 현재에 개입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식하거나 또는 의식하지 못할 수는 있지만, 베르그선은 삶은 매 순간 나의 영혼 전체의 반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매 순간 영혼 전체의 반영이라는 것을 이런 도식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내려오는 과정이 이것처럼 부분들의 합이라는 정적인 모양으로 표상하는 것이 아니라 역동적인 모양이죠. 역동적으로 항상 이런 방식으로 나선형의 운동으로 하고, 그 다음에 또 현실에서 여기서 어떤 자극이 주어지면 그건 다시 또 이런 방식으로 올라가서 우리 정신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왔다 내려갔다 하는 왕복 운동이 바로 정신의 운동을 그려준다는 거죠. 이 도식이 물질과 기억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도식일 텐데, 이 부분에 들레즈가 굉장히 감명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들레즈의 철학이 만약에 이제 차이와 반복, 이런 책이죠. 그 책에서 들레즈의 존재론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책은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거기에서 이 잠재성의 현실, 이 베르그선의 이 도식이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는데요. 들레즈는 이것을 잠재성의 현실화라고 불러요. 물론 이제 베르그선이 부른 이름이에요. 베르그선이 이렇게 불렀어요. 순수 기억은 잠재적 기억이라고도 해요. 잠재적인 것이지 현재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버추얼하다는 거죠. 버추얼한 기억인데, 그것은 잠재성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잠재적이지만 또 현실에 삽입된, 우리도 모르게 삽입되기 때문에 잠재성이 현실화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도식 전체를 잠재성의 현실화라고 부르는데, 들레즈는 이 잠재성의 현실화 도식이 이제 베르그선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도식이라고 해석을 하고, 본인 자신의 철학에도 이것을 원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영화 철학에도 상당히 많이 나타나는 그런 도식입니다. 너무 이쪽에서 많이 시간을 보내는데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넘어가고요. 3번, 지속하는 우주, 생명의 진화에서 물질의 지속까지. 실증 형이상학의 이념과 직관. 실증적 형이상학이라는 용어는 베르그선이 물질과 기억을 쓰고 5년이 지난 후 한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심리생리적 평행론과 실증적 형이상학이라는 논문에서 처음 제시되었다. 이 시기는 베르그선이 창조적 진화의 지피를 위해 생물학과 물리학의 문제들에 몰두한 시기이다. 본래 실증적이라는 말은 1830년대 꽁트의 실증 철학 강의에서 처음 나타나는 용어인데, 거기서는 단지 꽁트는 어떻게 이 용어를 사용하느냐면 제1원인에 대한 추구를 포기하고, 그러니까 이제 형이상학이 제1원인에 대한 추구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이제는 불필요하고 할 수도 없다. 이제는 과학으로 다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과학주의적 정신, 이런 것이 이미 꽁트에서 시작이 된다고 볼 수가 있죠. 거기서는 단지 이제 제1원인에 대한 추구를 포기하고 주어진 사실과 경험에 충실해야 한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며, 20세기의 논리실증주의에서처럼 감각 경험에 의한 검증 가능성을 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 당시 프랑스 철학에서는 실증성이라는 말이 상당히 유행했어요. 꽁트 덕분에.
그리고 이 실증성이라는 말을 각각 저마다 자기 방식으로 사용을 했는데 그 베르그선도 이제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실증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꼭 실증과학에서 얘기하는 검증 이런 의미로 쓰는 것이 아니라 사실에 충실해야 한다라는 의미죠. 그런 의미로 쓰는 거죠. 그래서 베르그선이 제시하는 실증 형이상학의 이념은 실증과학과 마찬가지로 직선적이고 무한한 진보를 받아들이는 형이상학이다. 즉 과학과 분리된 영역에서 독자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독특한 원리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가 아니라 과학과 더불어 자연에 대해 사색하면서 이러한 반성을 과학보다 더 멀리, 더 심층적으로 밀고 나가려는 시도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주어졌다는 생각을 거부하고 자연의 현상들 속에서 수학적 기계론으로 환원되기 어려운 복잡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베르그선은 이런 상황이 특히 생명의 영역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여기서는 1차적으로 경험에 충실해야 하고 그 설명 방식에 있어서는 인과적 기계론의 틀을 넘어설 필요성이 제기한다. 또 생명이론은 지각과 지성의 인식 기능을 다루는 인식론과도 무관할 수 없다. 이 기능들은 생명이 자연세계에 오랜 기간 적응하면서 형성된 진화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베르그선은 창조적 진화의 서문에서 인식론과 생명이론은 두 가지 탐구는 재결합해야 하며 순환적 과정에 의해 서로를 무한히 전진시켜야 한다라고 말한다. 즉 생명에 대한 인식은 인식론과의 협동적 작업을 통해 선순환적인 형이상학을 구축해야 하는데 이것이 베르그선이 실증 형이상학의 이념으로 이루고자 했던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칸트 이후에 인식론이 과학적 소요들을 직접적인 사색의 대상으로 삼기보다는 뒤로 물러서서 그것들의 구조나 의미를 분석하는 일에 몰두한다면 베르그선의 실증 형이상학은 보다 적극적으로 그것들을 사색의 내용으로 포섭하려 함으로써 과학적 소요들과 인식론 그리고 형이상학이 상호협동하는 독특한 이상을 보여준다.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문이과의 협동이겠죠. 문과 이과의 그 스노우가 얘기한 것처럼 서로 이제 서로를 모르고 서로를 완전히 닫힌 그런 상태에서 각자 자기가 하는 것만이 진리라고 부르는 이런 상황에서 양자가 서로 개입하고 협동적으로 어떤 작업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념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그 페이지를 시간 계산을 좀 잘못해서 지금 제가 가졌던 그 복사지로 계산을 해가지고요. 예, 지금 생각보다 많이 남았는데 이 부분 넘어갈까 합니다. 넘어갈까 하고요. 10페이지로 가셔서 넷째 줄. 그 베르그선이 이제 그 앞에 얘기는 영국 그 경험론과 대륙의 합리론이라는 이런 구도로 그 근대 철학을 보통 양분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전통에서 프랑스의 계몽주의자들은 경험론 전통을 훨씬 그쪽에 가까이 있어요. 합리론 물론 합리주의이기도 하지만 기계론보다는 기계론이기도 하고 뭐 그렇긴 한데 독일 관념론식의 이성주의는 아니고요. 상당히 그 경험론을 과 결합된 그런 합리주의가 이제 프랑스에는 그런 합리주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그 영국은 경험론이 우세하고 독일은 관념론이 우세한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이제 그 데카르트식 합리주의에 영국 경험론이 결합한 그런 형태가 많습니다. 또 프랑스에는 관념론 전통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 베르그선이 철학할 때도 프랑스에는 경험론 전통이 이제 상당히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베르그선도 경험론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죠. 그래서 넷째 줄에 보시면 경험론이 영국 경험론과 이제 친화성을 갖는 부분이 있어요. 베르그선도. 그런데 베르그선의 경험론이 영국 경험론과 친화성을 갖는 것은 경험에 대한 존중이라는 일반적인 태도에서는 그러하다. 1903년에 쓰여진 논문 형이상학 입문에서 베르그선은 점차 심리주의, 감각주의로 기울어진 경험론이 사물의 외면적 도식에만 치중하는 것을 비판한다. 원자적 대상처럼 간주된 감각 경험들을 결합하여 대상을 구성하는 것은 복사본을 재료로 원본을 만들려고 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다. 참된 경험론은 원본적인 것을 파악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특히 생명과 인간의 영역에서는 경험론에서 즐겨 이용하는 통계적 추정이나 과도한 일반화는 많은 문제점을 노출한다. 어떤 실수에도 들어가는 기성복이 아니라 대상에 정확히 맞추어 재단한 맞춤복이 필요하다.
베르그손은 바로 이러한 원본에 대한 직접적 인식을 직관이라고 명명한다. 그러므로 직관은 참된 경험론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적 도구로 제창된 것이다. 이제 직관은 사물의 내부에 직접 들어가 대상과의 합치를 목표로 하는 절대적 인식이다. 반면 지성적 분석은 사물의 주위를 돌면서 기호를 사용하여 사물의 일반적 측면만을 포착하는 상대적 인식이다. 이제 칸트적인 그런 관점이죠. 이런 경우는. 그런데 분석과 직관의 이 유명한 구분은 1907년의 창조적 진화에서는 심층적 변형을 겪는다. 여기서도 지성과 직관의 구분은 유지되지만 그것들의 상반되는 위상보다는 상보적 작용이 강조된다. 흥미로운 것은 여기서 베르그손이 직관의 발생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진화선상에서 나타난 생명적 기능인 본능과 지성을 비교하는 맥락에서 나타난다. 본능과 지성은 둘 다 본래 물질적 자연에 적응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생명의 노력 혹은 능력이다. 본능은 신체의 자연적 기능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그것은 자신의 능력이 미치는 곳에서는 문제를 거의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지만 고정된 구조 때문에 확장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본능은 신체의 그 각인된 어떤 능력이라고 하죠. 신체적인 형태 그 자체로부터 나오는 그런 그 인식적 능력이라고 하는데, 지성은 그게 아니라 추론의 능력으로서 그 무한히 확장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데, 인간에 와서는 도구 제작에 이르렀다. 인위적 도구는 임의적 용도에 사용할 수 있으며 비록 불완전한 성취이기는 하나 무한정한 대상으로 확장이 가능하다. 이런 지성의 활동은 계속적으로 새로운 기능을 창출하여 활동에 무한한 장을 열어주고 결국 의식의 각성을 촉구한다. 지성의 특징이 본능이 닫힌 인식이고, 무의식이라면 지성은 열린 인식이고 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르그손이 지성을 비판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인정을 하는 거죠. 지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물론 인정하는 겁니다. 다만 그것이 지성 만능주의가 돼서 본능이나 직관을 무시할 때에는 그것이 또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될 수 있다는 이런 그런 한계를 지적하는 거죠. 그것은 생명을 내부로, 본능은 무의식적이다. 그것은 생명을 내부로부터 인식하는 공감, 심퍼시의 능력이지만 반성적 의식으로 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베르그손은 본능이 지성에 의해 의식화될 때 직관적 인식이 가능하게 된다고 본다. 직관적 인식은 그러므로 단지 의식의 내성에 의해서 신비적으로 방식으로 사물과 합치하는 것이 아니라 지성의 도움으로 자기 자신을 의식하고 대상에 대해 반성하며 그 대상을 무한히 확장하는 능력이 된다. 그래서 베르그손이 나중에 이런 정의를 강조하면서 사람들이 그 당시에 베르그손을 이런 신비적인 방식으로 사물과 합치하는 이런 식의 직관을 제창했다 해가지고 반합리주의고 반과학주의다 하면서 상당히 이제 비판을 했나 봐요. 그래서 베르그손이 그것은 완전한 오해다 그러면서 본능과 직관을 혼동하지 말 것을 주장하고, 직관이라는 것은 깨어난 본능이기 때문에 직관의 가장 큰 특징은 의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의식은 지성의 도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직관과 지성은 상보적인 작용이라고 합니다. 지성은 그 자체로는 가치론적인 그런 면이 없기 때문에 지성에만 문제를 맡겨놓으면 인류가 전쟁 상태로도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지성이 이용된다는 거죠. 그러나 직관은 사실은 루소의 그 양심 개념, 양심이나 감성, 이 개념하고 상당히 유사성이 있는 개념인데요. 직관이란 지성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인도해주는 그런 어떤 가치론적인 개념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성과 직관은 상보적이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상호 보완 기능이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물질의 지속과 생명의 지속. 과학에 대한 베르그손의 비판은 대부분의 경우 갈릴레이, 뉴턴과 라플라스로 대변되는 고전적 기계론에 집중되어 있다. 베르그손이 양과 질, 공간과 시간, 양과 질, 필연과 자유 등과 같은 이원적 대립을 주장할 때 양이나 공간, 필연성 등은 고전 물리학적 세계관의 바탕이 되는 개념들이고, 질과 시간, 자유 등은 이 세계관이 무시해버린 구체적 현실을 의미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필연적으로 이원론에 도달할 것 같다. 하지만 기계론 비판이 베르그손의 과학에 대한 최종 견해는 아니다. 그는 당대의 첨단 과학에서 영감을 받아
지속의 개념을 점차 물질을 규정하는 데까지 확대한다. 가령 패러데이는 전기장 이론에서 원자들의 입자성을 부정하고 그것들을 힘들의 중심 또는 무한한 역선들이, 이것은 역선은 이제 힘의 선들이죠. 힘의 선들이 교차하는 수학적 지점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원자들은 중력이 전개되는 공간 전체를 점유하며 상호 침투한다. 즉 원자들이 먼저이고 그것들 사이에 인력이나 반발력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는 근대 물리학을 뒤집어서 힘과 원자들의 관계를 거꾸로 이해하는 것이다. 베르그선은 패러데이의 이론을 실론에서 첫 번째 저서에서 다소 소극적인 방식으로 소개하는데 이후부터 점차 대담한 방식으로 우주 전체에까지 확대하기 시작한다. 물질과 기억의 말미에서 의식과 공간의 대립은 파동과 리듬의 우주 안에서 통일된다. 이 책에서 지속의 다른 표현인 파동이라는 말은 물질의 존재 방식이자 의식 상태의 존재 방식을 동시에 가리킨다. 나중에 그 드브로이의 파동역학은 베르그선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질은 균일한 반복적 파동이어서 동력학의 수식으로 파악될 수 있는 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반면 의식 현상을 구성하는 것은 이질적인 파동들, 계속해서 차이를 만들어내는 운동이다. 따라서 물질과 의식은 단지 리듬의 차이만을 가지고 있다. 베르그선은 패러데이와 톰슨, 맥스웰, 반데르발스 등의 과학자들을 차례로 인용하면서 이들이 보여주는 것은 힘이 물질화되고 원자가 관념화되며 이 두 항들이 하나의 공통적 경계로 수렴하고 이렇게 해서 우주가 자신의 연속성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한다. 결국 의식 주관성, 물질 객관성이라는 근대적 이분법은 지속의 관점 아래 통일된다. 한편 창조적 진화에서는 독립된 물질적 대상이나 과학이 취급하는 고립된 물질계를 이러한 우주적 지속과 구분한다. 물질적 대상, 즉 물체는 바디죠, 바디. 우리의 지각에 의해 고립되는 것이고 그 자체로서는 물질 전체와 연속되어 있다. 매러 전체와 연속되어 있다. 또 과학자가 다루는 사실들은 실험이나 특정한 가설 속에서 연구될 때 일종의 닫힌 체계로 간주된다. 물체와 과학적 체계는 이처럼 인위적으로 고립되는 반면 생명체는 그 자체로서, 즉 자연적으로 고립된 체계를 구성한다. 그래서 물체들의 인위적 체계는 고정된 것으로 취급되지만 생명체들의 자연적 체계는 지속함을 알 수 있다. 즉 생명적 개체는 자신 안에 과거 전체를 보존함으로써 성장하고 노화하는데 이 과정이 바로 한 생명체의 역사가 된다. 그런데 생명계를 시간 속에서 관찰할 때 우리는 개체들의 성장 과정과는 또 다른 현상인 종들의 변화, 즉 진화라는 현상을 목격하게 된다. 베르그선에 의하면 진화라는 현상은 법칙 일변도의 서구 과학의 역사에서 시간과 생성을 사유하게 해주는 구체적 사실을 제공한다. 오랜 기간을 두고 일어나는 종의 변화는 법칙으로 예측 가능하기는커녕 환경과 생물의 상호작용을 포함하여 숱한 우발성들의 집적이다. 그렇게 하여 한 생명종의 진화는 자신의 고유한 역사를 만들어간다. 역사를 만드는 것은 각각의 사건들이다. 사건은 시간적 특징을 만든다. 그것은 일회적이며 일어난 후에야 어느 정도 정확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런데 한 사건의 발생을 사고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조합해서 설명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이 일어나기 전에도 그렇게 될 수 있어 필요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단지 그럴 개연성이 있었을 뿐이다. 근대 과학자들의 바람과 달리 생명과학에서는 설명과 예측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시간은 여기서 변화와 무관하게 단순히 변화의 배경을 이루는 순수한 형식이 아니다. 칸트에서처럼 형식이 아니라 변화 그 자체가 시간을 이룬다. 오늘날 유력한 진화 생물학자 중에서도 진화론이 함축하는 바가 생명에 대한 기계론적 설명이 아니라 자연계가 역사적 성격을 갖는다는 사실이라는 지적을 하는 것을 드물지 않게 볼 수 있다. 실제로 진화론에서 법칙 연역적인 설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흔치 않다. 유전학의 발달을 촉진한 분자생물학이 그런 관점에 가장 가까운 연구일 텐데 오늘날 그것이 진화론에서 차지하는 역할은 지나치게 과장되어 있다. 그보다는 오히려 고생물학, 발생학, 환경 생태학 등의 관찰에 유효한 연구 성과들이 더욱 중요하다. 고생물학은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화석 기록에 의해 생물종의 시간적 변천 과정을 보여주고 발생학은 생물의 개체 발생이 단순히 유전자의 기계적 복제와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환경 생태학은 유기체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보여준다.
이런 성과들은 진화론이 합리론 전통의 수리 물리학보다는 여전히 귀납적 전통에 의거한 관찰의 학문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예, 넘어가고요. 물론 다윈의 자연선택이라는 개념은 진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유효한 개념이며 베르그손 자신도 이를 인정한다. 그러나 베르그손에 의하면 이 개념은 진화를 그 외적이고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유효하다. 부적응자가 제거된다는 것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사실이며 그것은 진화의 기작에 대한 소극적 설명에 지나지 않는다. 정작 중요한 것은 진화를 가능하게 하는 내적 요인, 즉 변이들의 생성에 있다. 다윈은 변이의 원인을 우연에 맡기고 있다. 이 상황은 유전학과 진화론을 결합시킨 신다윈주의에서도 마찬가지다. 유전자들의 작동은 모노가 말한 것처럼 우연과 필연의 논리이다. 우연은 확률 법칙의 지배를 받으므로 법칙적 필연성과 모순되지 않는다. 여기에 진정한 의미의 변화는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의미에서는 여전히 모든 것이 주어져 있으며 창조의 여지는 남아있지 않다. 베르그손에 의하면 생명의 힘은 물질의 불확정성, 즉 예측 불가능성과 변화 가능성을 삽입하는 것이다. 종과 개체들은 비록 안정된 형태를 띈다고 해도 그 생성의 측면에서 생명적 힘의 예측 불가능한 표현에 불과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변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 변화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종의 변화로서의 진화는 불가능하다. 창조적 진화의 주요 개념인 생명의 약동, 엘랑 비탈의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다. 그것은 물질과 관계없이 자족적으로 운동하는 힘이 아니라 물질적 필연성을 위해서 그것을 넘어서고자 하는 노력이다. 베르그손은 생명의 흐름이 엔트로피의 방향을 거스르는 운동이라고 주장하면서 물질을 하강하는 운동, 해체하는 운동과 대립시킨다. 생명은 물질을 해체하는 운동을 통해서 생성되는 실제이다. 이처럼 생명과 물질 현상은 서로 연루되어 있으면서 반대 방향의 운동을 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그러나 여기서 생성하는 운동 그 자체는 정신적인 본성을 갖는 것으로 제시된다. 물론 이것은 개별적 의식과 무관한 원리의 성격을 지닌다. 그것은 잠재성으로 충만한 창조의 원리 그 자체이다. 생명은 물질이 해체되는 운동 속에 잔존하면서 이를 넘어서는 창조적 힘의 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네. 시간이 많이 모자라서 어떻게 괜찮습니까? 조금 더 해도? 네. 그러면 윤리와 종교 부분은 뛰어넘겠습니다. 평가와 전망 16페이지. 베르그손의 가장 유명한 연구자로 남아있는 잔켈레비치와 여기서 평가와 전망에서 두 해석가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잔켈레비치는 그의 철학을 실체의 이론론, 경향의 이원론이라고 해석한다. 베르그손이 고정된 실체주의를 거부하면서도 때로 지속에 대해서 실체적이라고 묘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체 이론론은 지속의 철학에 붙여진 해석이다. 한편 베르그손이 보여준 대부분의 대립항들, 정신과 신체, 물질과 생명 등 이런 것들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운동하는 경향들로 파악된다. 하지만 잔켈레비치는 지속의 정신적이고 생명적인 특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유심론적이고 생기론적인 베르그손의 철학을 생기론적이고 유심론적인 방향으로 해석하는 사람이죠. 반대로 들레즈는 베르그손의 철학을 차이의 이론론으로 재해석한다. 그는 지속의 개념에서 정신적이고 생명적인 특징을 벗겨내고 지속을 자신을 구성하는 내부의 이질성으로 인해 스스로 달라지는 운동, 차이화하는 운동, 혹은 잠재성의 현실화, 아까 얘기해드린 것처럼 그런 것으로 재정한다. 이렇게 드러난 베르그손의 얼굴은 존재론적인 자연주의가 된다. 잔켈레비치와 들레즈의 해석은 각각 베르그손의 실제로 존재하는 두 다른 방향을 강조한 해석들이다. 이들과는 달리 현대 과학의 관점에서 프리고진과 스탠러스는 베르그손의 철학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베르그손의 과학 비판은 고전 물리학을 겨냥하고 있는데 그에게 과학의 모범이 고전 역학이었다는 것은 시대적 한계를 반영한다. 칸트가 고전 물리학을 진리의 모범으로 보고 그것을 정당화하는 인식론을 제공했다면 베르그손 역시 그것을 지성이 인식할 수 있는 최대의 지식 체계로 보았다. 단지 베르그손에게 고전 물리학은 지성이 가정하는 이상적 세계 혹은 실험실에서나 가능한 닫힌 체계에 대한 진리이며 지성은 열린 체계에 대한 지식은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이 곧 과학적 진리의 한계이다. 열린 체계란 실험실을 벗어난 실제 세계를 지칭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특히 되돌릴 수 없는 시간, 즉 비가역적 시간을 의미하기도 한다. 물리학이 다루는 객관적 세계에서 비가역적 시간은 어떤 자리도 차지할 수 없다는 면에서 고전 역학과 칸트 그리고 베르그손은 일치한다.
그래서 베르그손은 과학만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직관의 형이상학을 창안하게 된다. 프리고진과 스탠거스에 의하면 베르그손이 과학 외의 영역으로 남겨놓은 비가역적 시간의 문제들은 주관적 의식의 영역이 아닌 객관 세계의 경우 오늘날 과학으로 해명될 수 있다. 이들이 함께 쓴 새로운 연합, 혼돈으로부터의 질서라고 번역되어 있죠. 우리나라에는. 이것은 베르그손이 과학으로 접근할 수 없다고 본 비가역적 시간을 과학적으로 해명하려는 시도이며 이 내용은 오늘날 현저한 중요성을 획득하고 있다. 물론 근대적 기계론의 고전 역학과는 전혀 다른 복잡계의 현상에서 그러하다. 여기서 설명과 예측은 일치하지 않으며 시간은 무정형의 바탕이 아니라 분명히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영역에서 이들은 베르그손 철학의 예언적 의미를 잘 파악하고 있다. 베르그손 말하기를 시간은 발명이거나 아니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 이것을 이제 프리고진과 스탠거스는 이제 인용하면서 이런 부분은 현대 과학의 복잡계 현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시사점을 주는 그런 그 생각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감사합니다.